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화요일 여러분과 최신 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에 있었던 제주도에 있던 실제 사건입니다. 현재 경찰 조사는 끝났고 검찰로 넘어간 상태이며 아직 최종적인 결과는 나와 있지 않은 사건이긴 한데요. 저희는 오늘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좀 이상한 의문점까지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작부터 하나씩 좀 세세하게 들어가 볼 건데요. 내용 자체에 대한 부분을 조금 기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분들께서도 굉장히 철저하게 수사하셨고, 그리고 만족할 만한 결과로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이 이후에 법정 싸움이 또 어떻게 진행될지 알지 못하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게 될 시간은 2018년 11월 19일 월요일 제주도입니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영랑리 인근엔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오전 7시 15분 공사장 관계자가 장비를 가지러 이 현장에 도착을 했을 때 평상시에 보이지 않던 차량 한 대가 보이게 됩니다. 물론 누구나 관광객의 자동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자동차의 앞번호판, 뒷번호판이 모두 제거된 채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당시 공사장 관계자분께서는 이거 좀 상황이 이상하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경찰에 112에 신고를 하고 출동이 되게 됩니다. 당시 신고를 받았던 서귀포서에서는요, 단순히 누군가가 벌금 같은 게 밀려서 자동차 세금 같은 게 밀려서 번호판 영치가 돼서 그냥 그런 걸 다 갚을 바에는 자동차보다 금액이 더 많다 보니까 그냥 차량을 버리고 왔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차량을 마주하고 처음 차량을 보자마자 경찰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이거였습니다. 폴리스라인입니다. 일반적으로 벌금을 납부를 못해서 사라진 자동차, 이런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지금부터 이 차량 내부에서 있었던 이상한 점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은 앞번호판, 뒷번호판이 모두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차량용 번호판 앞쪽을 제거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앞에 있는 번호판에 있는 볼트만, 너트만 빼면 바로 뺄 수 있는 상황인데, 뒷번호판은 일반적인 공구가 있어야지만 뺄 수 있습니다. 손으로 제거가 가능한 형태는 아니죠. 한쪽은 너트, 볼트 같은 게 돼 있지만 한쪽은 봉인이라고 해서 거기를 따로 끼워 넣는 게 있습니다. 물론 한쪽을 뜯고 훼손하겠다고 마음먹고 잡아 뜯으면 뜯기기는 하겠지만 어찌되었든 모습 자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처럼 뭔가 뽑아낸 흔적이라기보다는요, 도구를 썼다라는 느낌밖에 안 드는 상황입니다. 되게 매끄럽게 빠진 상황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차량 안에 블랙박스가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분명히 블랙박스 자국은 있거든요. 안에 배선 작업을 해서 블랙박스 옆에다가 전원 버튼을 꽂을 수 있는 배선 작업은 돼 있는데, 그리고 블랙박스를 거치하는 플라스틱, 투명 플라스틱은 붙어 있는데 거기에 블랙박스 자체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만 보고 의심을 이게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다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차량 내부에 대한 문제인데요. 실제 사건 현장의 사진입니다. 차량의 조수석 쪽에 보이는데, 조수석 쪽에는 무언가 일정량의 혈흔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그 혈흔이 좀 묻은 흔적과 더불어서 오른쪽으로 흘러내려간 흔적도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 일정의 혈흔은 앞좌석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뒷좌석에 아주 많은 양의 다량의 혈흔도 발견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차량에 방화를 시도한 흔적이 보입니다. 조수석 말고요, 여기 위쪽에 운전선 쪽을 봐주시면 무언가 불에 탄 흔적이 보이실 겁니다. 분명 무언가에 탔고요, 전소가 아닌 진화된 상태였습니다. 더불어 어떻게 불이 붙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일반적인 자연스러운 방화, 이런 쪽이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불이 난 게 아니라 누군가 방화한 기록입니다. 라이터 기름이 뿌려져 있는 상태였고 그 위에 불이 붙은 거였죠. 그것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차량의 문이 잠겨진 상태로 확인됩니다.
차량의 문이 잠겨진 상태, 즉 밀폐된 상태로 발견됐던 거죠. 출동한 경찰의 입장에선 분명히 이상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지금부터 이 현장에 대해서 보여진 바에 따른 걸 좀 분석을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이곳에는 지금 현재 사람이 없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차량을 끌고 이곳에 주차한 사람 1명,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혈흔의 주인 1명, 불을 저지른 사람 1명, 차량 문을 닫고 블랙박스와 번호판을 제거한 사람 1명, 뭐 이런 정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사람일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 자기 스스로가 자해를 하고 뭐 사망하기 위해 불을 폈는데 그거에 대한 겁이 나서 나와서 뭐 블랙박스랑 번호판을 떼서 사라졌다.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면 한 명이 아닌 누군가가 더 꼈다라고 할 때는 살인, 왜냐면 혈흔이 있기 때문에 살인 혹은 살인 미수와 관련되어 있는 범죄와 연관될 확률도 높다는 겁니다. 어쩌면 누군가 혹은 누군가들이 한 명의 피해자에게 한 행동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첫 번째 사건 현장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아까 안내해드린 말들을 자세히 들어보면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행동적인 특징인 건데 감추려고 하는 흔적들입니다. 사실 자해의 기준이라고 봤을 때 그 모든 사람이 같은 사람, 자해였다라고 보게 되면 자신의 기준에 노출될 걸 감추기 위해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사라진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럼 제3자의 입장에서 범인 혹은 범인들이 있다면 위의 행동에 대해서 철저하게 증거 인멸을 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보였다는 거죠. 일단 피해자가 있었을 겁니다. 피해자를 현장에 두지 않았다는 점, 더불어 차량을 방화 목적으로 내부에 있는 모든 흔적을 지우려 했다는 점, 그리고 번호판과 블랙박스까지 제거했다는 점까지 보면 말입니다. 물론 방화에 대한 목적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흔적을 지우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가장 지우고 싶었던 흔적이 뭐였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넓게 생각하면 차량 자체를 전부 다 태워버려서 흔적을 없애고 싶다라고 볼 수 있지만 좀 소규모로 생각해보면 자신의 지문 혹은 뭐 DNA 이런 것뿐만 아니라 혈흔. 왜냐면 지금 이 차량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게 되면 사건이 좀 다른 방향성을 띠게 됩니다. 현재 보여줬던 모습 중에 혈흔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뭔가 좀 형사적인 사건? 이런 거와 연관돼 있다라고 보이는 거지, 아까 말씀드린 상황에서 혈흔 부분만 싹 빼면 누군가가 차량을 두고 도주했다라는 느낌이 더 많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더불어 혈흔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많이 닦아놓는다 하더라도 루미놀 반응에서 티가 납니다. 그리고 차량 시트 색깔을 보시게 되면 혈흔이 지워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위에 보시면 아마 다 보이실 테지만 말이죠. 누가 봐도 보통 사건 현장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으므로 아마도 방화를 통해 간단하게 모든 흔적을 지우겠다라는 생각이 높았을 겁니다. 범인의 모습이 있다면 이런 생각이었겠죠. 세 번째입니다. 만약 범인이라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아마 범죄 경력, 그런 게 높지 않은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량 방화의 목적에서 무언가 자신들의 신원을 감추길 원했다라고 한다면요, 그래서 방화를 했다라는 가정일 때 차량 번호판을 제거했다는 행동은 조금 어설픈 행동입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아마 남자분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동차는 자동차 번호판만 가지고 확인되는 게 아니죠. 차량 내부에는 용접되어 있는 차량의 네이밍 코드가 적혀 있습니다. 그걸 차대 번호라고 부릅니다. 차량 등록증에 보시면 자동차 번호 옆에 차대 번호라는 게 적혀 있습니다. 차대 번호라는 건 용접돼서 차량에 붙어 있는 상태고 일반적으로 뗄 수 있는 흔적은 아니죠. 하지만 이 차량은 차대 번호를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못한 걸 수도 있는데 공구가 없어서 그렇다고 보기에는 뒤에 봉인 부분을 너무 깔끔하게 뗐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기구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차량의 번호판을 감췄다는 이유가 자동차의 소유주 혹은 자동차를 누가 몰았는지를 감추기 위한 행동 때문에 했다라고 보기에는 차대 번호가 남아있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거길 훼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 차량의 소유주를 감추려고 방화를 했다라기 보기보다는 아까 얘기한 좀 더 디테일한 부분, 혈흔에 대한 부분, 흔적에 대한 부분을 없애기 위해 방화를 한 게 아닐까 정도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차량 내부를 방화시킨 이후의 행동이었던 거죠. 차량이 전부 다 닫힌 채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해보면 멍청한 행동이죠. 차량 내부에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게 되면 산소를 소모하기 시작합니다. 산소가 없으면 더 이상 불은 발생하지가 않죠. 근데 그 모든 걸 닫고 갔다라는 얘기는 자기가 처음에 라이터 기름을 뿌리고 불만 붙이면 됐겠지, 문을 닫고 잠그면 끝났겠지 하고 당분이 도주한 것 같은데 금방 불이 꺼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신들이 생각을 했을 때 목적에서 가장 간단하고 쉬운 마지막 처리라고 생각한 게 아마 이거일 것 같습니다. 시신 예를 들면 피해자도 없는 상황인 거니까 이제 다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장소에서 빨리 떠나자 라고 하고 떠났던 거죠. 하지만 자연적으로 꺼진 걸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아마 경험치가 높은 사람은 절대 아닐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럼 만약에 범인이 있다라는 가정을 깔았을 때 면식범일지 비면식범일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차량은 택시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차량입니다. 그리고 그 차량을 이동시켰습니다. 비면식범이라면 외부에서 차량을 납치한 뒤 목적을 달성하고 함께 차량을 버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면식범이라면 처음부터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고 그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땐 면식범 같습니까? 비면식범 같습니까? 양쪽의 범주가 다 가능한 상황이긴 한데 비면식범의 경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비면식범은 차량용 번호판을 떼는 행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지문이나 DNA만 남기지 않으면 되는 문제죠. 차량을 운전했던 사람과 자신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흔적만 남겨놓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문제입니다. 근데 너무 과다할 정도의 행동을 했다라는 문제죠. 번호판을 떼버렸다 뭐 이런 행동들. 확률상 면식범일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럼 이제 면식범이 이런 행동을 저질렀다면 우리에게 남는 건 또 한 가지입니다. 계획적인 범죄일까? 우발적인 범죄일까? 그동안 컨텐츠를 진행하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계획이냐, 우발이냐에 따라 범죄자의 형량은 극과 극을 달리게 됩니다. 이 사건도 우리에게 계획일지 범죄일지가 중요하게 매치되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럼 우리는 이 차량의 주인을 찾아가야 합니다. 차량의 주인을 찾는 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차량 자체가 완전히 연소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 안에 이미 차대 번호까지 존재하는 상황이라 차대 번호로 조회를 해보게 됩니다. 확인해본 결과 차량 번호가 확인됐는데 하번호판입니다. 기아 K3의 렌트카로 밝혀지게 됐고 그 렌트카의 소유주를 확인해봤는데 일반적인 관광객들이 빌리는 렌트카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나가는 그쪽이 아닌 계약을 하는 장기 렌트카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계약자를 확인해봤는데 이 차량의 계약자는 일용직 노동자 37세 전씨로 밝혀지게 됩니다. 즉 이 차량의 소유주가 확인된 거죠. 물론 렌트카 회사의 소유겠지만 계약을 한 건 전씨니까 말입니다. 차량의 실소유주가 확인된 부분으로 전씨에게 연락을 취해보지만 연락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핸드폰이 꺼져 있는 상태였던 거죠.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남는 건 이 사람의 생존 신호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생존 신호라고 얘기하는 건 핸드폰의 이동에 대한 경로라던가 아니면 카드 내역 같은 거죠. 하지만 확인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확인된 날짜 19일, 18일 저녁부터 아예 확인이 안 됐던 거죠. 사라진 겁니다. 이제 다방면의 수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첫 번째, 전 씨가 일을 한 용역업체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 대한 조사를 바로 해봅니다. 그랬더니 차량 발견 전날 생존 신호가 있었던 18일 날 전 씨가 동료였던 45세 김 씨를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전 씨가 김 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1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 못 받은 게 있어서 만난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볼 수 있는 상황은 있었던 거죠. 그게 첫 번째 수사, 일명 주변 탐문인 조사에 대한 확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량에 남겨져 있던 힌트주 중에 라이터 기름에 주목하게 됩니다. 라이터 기름을 뿌렸다는 건 계획적이었다면 예전부터 구매해서 가지고 있었겠지만, 만약 시신을 유기하거나 차량을 방어하는 게 우발적이었다면 이걸 분명히 방어하기 전에 샀을 것이다. 라이터 기름을 산 사람을 찾았어야 됩니다. 당시 경찰분들은 모두 근처에 있는 편의점 및 모든 슈퍼를 전부 다 탐문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곳을 찾아냅니다. 모 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을 산 남자가 있었는데요. 그 남자가 산 시각이 18일이 아니라 19일 새벽, 즉 18일 밤에서 19일을 넘어가는 밤 12시 25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 대한 편의점 CCTV 모습을 확보해서 주변 지인들에게 보여줬을 때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김씨다. 이거 김씨네요. 자, 주변 탐문인 조사 결과까지도, 그리고 당시에 그 라이터 기름을 산 사람도 김씨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제 김씨를 찾아야 됩니다. 하지만 김씨도 전화를 받지 않고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는 한 가지가 있었죠. 생존 신호가 확인됩니다. 위치가 이동되는 게 확인됐던 거죠. 결국 그 당일이었습니다. 차량이 발견된 당일 2018년 11월 19일 오후 4시 55분 한리읍 기정리의 편의점이 있는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타고 이동 중이던 김씨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임의동행 체포를 하게 됩니다. 당시 자기는 잡혔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오늘 새벽 5시부터 인력사무소 용역 관련 일을 하고 지금 퇴근하는 건데 무슨 일이에요? 전날 전씨 만났죠? 만났는데 왜요? 전씨가 지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임의동행으로 함께 좀 가주셔야겠습니다. 이유는 일단 살인 이런 혐의가 아니라 감금, 상해, 왜냐면 피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임의동행을 하게 됩니다. 혐의 사실에 대해선 자기는 아는 바가 없다라고 계속 진술을 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의 상황입니다. 일단 차량 소유주가 확인됐습니다. 전씨였죠. 그리고 같이 있던 사람 김씨도 확인됩니다. 그리고 김씨가 방화 물질을 산 것도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김씨가 방화 물질을 샀을 때 전씨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현재 봤을 때 CCTV상 김씨가 피를 흘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K3 차 안에 당시에 전씨와 김씨가 같이 있었을 수도 있고, 혹은 김씨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차량을 방어하기 위해 가는 흔적이었거든요. 그런데요, 만약에 둘이 같이 있는 상황이었다면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상황상 김씨가 전씨의 차량을 끌고 방어하기 위해 차량을 12시에 옮기고 있는 상황인데, 방어하는 장소에 가서 그 상황에서 전씨의 시신을 꺼낸 뒤, 아니면 전씨가 의식을 잃었을 때 꺼낸 뒤 방화를 저지르고 의식이 없는 사람을 들쳐업고 어딜 갔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추측컨대 아마 이 라이터 기름을 사고 있을 때는 자신의 목적이 차량을 방어하겠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미 전씨는 차 안에 없을 확률이 높죠. 자, 더불어 동기 부분에 대한 것도 돈 문제가 있었다라는 사실까지 있었습니다. 당연히 유력한 용의자가 김씨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자백이 금방 됐습니다. 임의동행이 되고 11월 19일 경찰서에 도착한 지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바로 자백을 합니다. 자백을 했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있던 바로 이 사진, 차량의 사진이었죠. 자신은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한 겁니다. 차량이 전소가 돼서 그 안에서 혈흔 같은 게 발견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아예 다 타버렸으면 혈흔이 없었을 거니까. 전씨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으니까. 시신을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 문제로 자기는 좀 떳떳하게 갔지만 눈앞에 경찰들이 들이미는 이 차 안에서 혈흔 나왔어 라는 모습의 범행 일체를 자백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여기가 되게 이상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은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을 때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면
가해자, 즉 살인마의 말을 듣고 모든 걸 판단해야 된다. 거기서 과연 100% 진실일지 단 5%만 진실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답니다. 지금부터 여기 있는 내용은 바로 김 씨의 진술입니다. 일단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궁금한 건 시신을 어디에다 유기했는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즉 전 씨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흉기로 차량 내에서 살해를 저질렀다. 그리고 유기했다. 시신은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의 곶자왈이라고 부르는 지역의 숲 안쪽에다가 유기했다라고 진술을 하게 됐고, 진술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11월 19일 당일 6시 20분 전 씨의 시신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여기가 바로 그 사건 현장입니다. 당시 피의자가 진술한 바에 따르면 이곳에서 차량을 세우고 살인을 저질렀고, 그리고 한 100m 정도 이동을 한 뒤 그 숲속에다가 시신을 유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보시는 이곳이 어두운 곳이라 지금 잘 눈에 안 띄실 것 같습니다. 제가 로드뷰로 여러분에게 그 현장을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찾은 곳이 같은 곳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좀 의심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에 보여드린 대로 옆에 돌담길, 뒤에 들어가는 움푹 파인 도로, 차를 세울 수 있는 곳이죠. 앞에 등 같은, 봉 같은 게 총 6개, 뒤에 표지판 동그란 거 세모 이렇게 있고 오른쪽에 나무가 보이실 겁니다. 낮의 화면으로 바꿔서 로드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화면입니다. 자, 여러분이 보신 대로 저 앞쪽에는 표지판 같은 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 동그란 것과 세모 표지판 아마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기둥도 총 6개가 있는 것도 보이실 겁니다. 이 장소가 바로 사건의 유기 현장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왼쪽 바로 이곳에 차량을 주차한 상태로 살인을 저지르고 난 뒤에, 그리고 차량을 약 100m 정도를 이동했죠. 100m쯤을 이동하고 난 뒤에 그리고 시신을 이 오른쪽에 유기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공간입니다. 근데 이 공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곶자왈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이곳에 약간 저희가 하늘 쪽, 스카이뷰 쪽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런 숲길 코스입니다. 안에 시신을 유기하게 됐을 때 그렇게 쉽게 보일 수 있는 장소는 아니었던 거죠. 알고 있는 장소였던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범인 김 씨는 자기가 차량을 끌고 어딘가로 이동을 시켰고 살인을 저지르고 유기를 했는데, 자기가 가장 잘 아는 곳, 사람의 인적이 드문 곳, 그리고 잘 티가 안 날 곳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우발적으로 죽였을 때 그 이후의 행동에 대한 게 결정이 안 난 상태였다면 차량을 다른 데서 죽이고 어디론가를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는 살인을 저지른 곳과 유기한 곳이 너무 가깝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좀 특이한 점입니다. 두 번째, 사인이 확인됩니다. 부검 결과 몸의 저항은도 확인됩니다. 목과 얼굴 등에 약 10차례 정도 흉기에 찔린 흔적. 근데 직접 사인은 왼쪽 목에 있는 5cm가량의 흉터입니다. 이 흉터가 경동맥의 좌창을 일으킵니다. 경동맥이 터진 거죠. 그 안에서 과다출혈이 시작됐고 그 차 혈액이 뿜어져 나오며 과다출혈 쇼크사로 사망한 상태입니다. 경찰분들이 수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 혈액의 양과 차량 안에 있는 혈액의 양을 대조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만약 혈액의 양이 나온 거에 비해, 치사량에 비해 차량 내부의 혈액이 적으면 다른 데서 벌어지고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차 안에서 확인된 혈액량과 몸에 나올 혈액량이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즉 차량 내에서 살해를 저질렀다는 건 사실인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발견된 시신의 모습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시신은 특이하게 바지가 벗겨진 상태에서 확인이 됐는데요. 진술에 따르면 살해를 저지르고 아까 말씀드린 그 위치로 끌고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끌고 가서 15m 정도를 끌고 왔는데 끌고 가다 바지가 벗겨졌다라고 진술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살인의 이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진술에 따르면 11월 18일 저녁 7시 30분 피해자 전 씨가 동료 피의자 김 씨가 있던 곳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던 이유는 그동안 빌려줬던 돈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40만 원은 갚았는데 나머지 60만 원을 6개월이 넘게 갚지 않아 그리고 잠수를 타서 독촉하기 위해 찾아갔던 겁니다.
두 사람이 원래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었고요. 2017년 여름에 용역 일을 하다 알게 됐고 2018년 6월에 함께 제주도로 와서 일을 했던 거였습니다. 빌렸던 목적도 생활비의 목적인데 갚지 않았던 거였죠. 그래서 만나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던 상황 중 말다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근처 마트 같은 데서 만났는데 돈 문제 이야기다 말다툼이 됐고 멱살잡이까지 하게 됐고 여기서 김 씨는 화가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돈만 너무 못 갚는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죽여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라이브를 하자. 내가 차량을 타고 좀 기분 좀 풀자. 드라이브를 하자라고 유인을 하고 본인이 운전을 하겠다. 너는 술을 마셨으니까 내가 운전을 할게 라고 한 뒤 그 마트에 자기가 끌고 왔던 차량, 자신의 차량 뒤에 있는 흉기를 꺼낸 뒤에 K3 차량의 운전대를 잡고 함께 운전을 한 겁니다. 그리고 18일 저녁 8시 40분 아까 말씀드린 사건 현장 장소에 도착을 해 거기서 칼로 찔러 살해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곳이었고 그리고 앞으로 조금 이동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사라졌던 거죠. 그리고 밤 12시경 편의점에 가서 기름을 사고 서귀포 차량 유기장소로 이동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요, 여러분은 혹시 제가 지금 했던 얘기 중에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힌트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살해를 저지른 곳은 제주시입니다. 근데 기름을 사고 차량을 유기한 장소는 서귀포시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약 10km가 넘는 구간을 이동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여기까지가 현재 밝혀진 바 자백에 의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자백은 전부 김씨의 진술일 뿐이지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우린 김씨의 진술에서 이상한 점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운전을 왜 김씨가 했을까요? 당시 진술로는 전씨가 술을 마신 상태라 자기가 대신 운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김씨는 무면허 상태입니다. 둘 다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상태인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씨가 정말 술을 마셨을까에 대한 것도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만약 전씨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인데 운전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건 발생 시간이 생각보다 다를 수도 있다라는 문제도 있는 거죠. 더불어 다음이 좀 이상합니다. 사건 현장에 도착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공격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진술에 따르면 말이죠. 진술대로라면 운전석에 누가 앉아있죠? 운전석에는 김씨가 앉아있습니다. 범인이죠. 조수석에는 피해자 전씨가 앉아있습니다. 근데 사건 현장에서 칼로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피가 조수석보다 왜 뒷좌석에 더 많이 나왔을까요? 피가 조수석이 아닌 뒷좌석에 더 많이 묻어있는 것도 되게 이상한 상황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추측을 좀 해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뒷좌석 좀 뭐 좀 꺼내줘 라고 얘기해서 조석에 있는 사람이 몸을 이렇게 돌렸을 때 찔러서 피가 나와서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찔렸을 때 오른쪽에 찔려야 됩니다. 몸을 돌렸으니까 말이죠. 근데 왼쪽에 자상입니다. 그러면 앉아있는 자세에서 찔러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다음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황을 보면 김씨가 왼손잡이네요. 김씨 왼손잡이여야 됩니다. 오른손잡이 입장에서 왼쪽 목을 운전석에서 조석에 있는 사람을 찌르는 게 쉬운 상태가 아닙니다. 왼손잡이로서 누르고 이렇게 찌르는 게 훨씬 더 편안한 게 맞거든요. 지금 현재 피가 나와 있는 상황과 칼에 대한 상황을 봤을 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김씨 오른손잡이입니다. 오른손잡이가 어떻게 그렇게 찔렀을까? 물론 몸을 세워서 찔렀으면 그럴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좀 이상한 정황들이었습니다. 이상한 점 두 번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체 유기 장소와 차량 방화 장소가 다릅니다. 살해를 저지르고 시신을 유기하는 데까지는 되게 가까운 데서 처리를 했는데 차량을 방화한 건 10km 정도를 끌고 가서 했습니다. 살해는 제주시, 방화는 서귀포시에서 했으니까 말이죠.
우발적이라고 보기에는 지금 현재 움직이는 동선 자체가 굉장히 계획적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진술대로에서 분명히 보면 말다툼을 하다가 좀 돈 갚으러 가니까 화가 나니까 죽여야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살인을 저지를 이 장소도 자기가 알기에는 가장 뭔가 사람이 없는 곳, 그래서 이곳에서 와서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 그 뒤에 이동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나름대로 계획성이라는 게 얼추 보이는 모습인 거죠. 적어도 살인 이후의 행동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상한 점 세 번째입니다. 흉기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흉기가 발견이 안 됩니다. 진술은 됐는데요. 자기가 흉기를 버렸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그게 바닷가 쪽이었습니다. 근데 칼날이 없는 손잡이만 확인됩니다. 범행도구를 없애려고 던졌는데, 경찰분들의 진술에 따르면 경찰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에 던졌는데 그게 돌이랑 부딪혀서 칼날이 부러졌다. 그래서 칼날은 못 찾았다. 근데 여기 있는 손잡이는 찾았다. 좀 이상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칼을 밖에 던졌을 때 돌에 부딪혀서 칼날이 깨진 것도 아니고요. 칼이 있으면 손잡이에 꼽혀지는 그 부분이 잘려나갔다는 얘기인데, 이게 정말 고의적이지 않았을 때 정말 돌에 부딪혀서 이런 행동이 가능할까라는 의심점입니다. 차라리 칼날의 일부분이 깨졌다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손잡이는 나왔는데 그건 없다. 이게 왜 위험한 상황이냐면, 자칫 잘못하면 도구가 안 나오는 문제인 거죠. 도구가 안 나오게 되면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범행 도구에 대한 문제가 지금 현재 끼인 상황이기도 하죠. 경찰분들이 말씀하시는 던졌는데 부딪혀서 깨졌다라는 얘기는 확인이 안 된 바입니다. 그냥 그렇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는 문제인 거죠. 칼날을 찾아야 됩니다. 그 안에 혈흔이 있어야죠. 그 이상한 점 네 번째입니다. 돈 문제 때문에 멱살잡이를 하고 그 이후에 화가 나서 드라이브를 하자라고 한 뒤에 자신이 칼을 갖고 와서 죽였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발일까요? 계획일까요? 이게 되게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죽일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얘기를 해보고 그때 마음에 안 들면 죽여야겠다라고 하면 우발적인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죽여야겠다고 마음 먹고 칼을 갖고 왔어라고 하면 계획적일 수도 있죠. 차 안에 칼을 가지고 다닌 것도 특이한 행동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 전 씨와 김 씨가 만난 건 우연적인 접촉입니다. 왜냐면 전 씨가 만나러 수소문 끝에 찾아간 현장이었기 때문에 김 씨는 자신이 뭔가 일용직을 하다 보니 차 트렁크에 흉기 같은 게 들어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즉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건데, 지금 이 상황 자체에서 우발적인 말다툼이 있었을 때 내가 얘를 죽여야겠다고 마음먹고 칼을 든 것과 내가 얘랑 좀 얘기를 해보고 안 되면 좀 화가 나면 그때 찔러야지 라는 생각은 좀 다른 문제가 돼버립니다. 이거 우발일까요? 계획일까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체 유기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했다. 죽였으니까. 사체 유기는 다 계획성이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우발인지 계획인지 아직도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이상한 점 다섯 번째는 끌고 갔는데 바지가 벗겨졌다라는 진술입니다. 어떻게 그냥 벗겨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몸이 힘이 다 빠진 사람, 이미 사망한 사람을 끄집어내서 바지가 벗겨졌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아마 상체 부분 쪽을 잡아 끌었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상체 부분을 잡아 끌다 보니까 어딘가에 걸려서 바지가 벗겨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신발도 신고 있는 사람, 그리고 11월입니다. 신발을 잘 신고 있는 사람이 바지가 벗겨진다는 게 그렇게 쉬운 형태에 대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모든 정황상에서 봤을 때 과연 정말 100% 진실만을 말할까? 라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셨을 때 지금 현재 이 사건이 과연 김씨가 진술한 게 100% 진실일 건지, 그리고 정말 계획성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60만 원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보기엔 좀 어렵다.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60만 원이라는 돈이 누군가에겐 정말 큰 돈일 수도 있거든요.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되었든 너무나도 큰 일을 저질렀다는 문제입니다. 현재 경찰분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말해보고 안 되면 죽여야겠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김 씨의 진술.
자신이 칼을 꺼내고 운전할 테니 드라이브를 하자라고 제안을 해서 살해 장소로 이동했다는 것까지 이건 계획살인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경찰분들은 계획범죄로 판단, 조서를 꾸민 뒤 현재 검찰에 넘긴 상태입니다. 총 5가지 혐의입니다. 살인, 사체유기, 방화미수,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총 5가지의 위반 사항입니다. 자, 검찰분들의 판단이 남았고 이제 기소가 어떻게 되는지가 남아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 김씨의 진술에는 미심쩍은 게 많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건의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에게 그 사건 그 이유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